안녕하세요. 자, 일순환 형사소송법 시작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지난 시험 보고 재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민사법 다 끝나고 형사법 중간 후반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인생에서 1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1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즐겨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 선배 중에 정말 천재라고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다녔는데 이 형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1차를 너무 쉽게 합격하고 2차를 보는데 별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학적으로 천재성이 있다 보니까 1차를 시험 볼 때도 한 문제를 보니까 이건 수학적으로도 풀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 버리고 나머지 풀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문제에서 잡혀가지고 못 풀었대요. 근데 이제 2차를 하면서 너무 공부가 별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법시험하고 공인회계사 2차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형 그거 후회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자기한테는 몇 가지 도움이 됐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두 번째, 공인회계사들 중에서 그 1년 동안 나보다 내가 준비한 법, 그래서 별게 아니겠지만 공인회계사 중에서는 내가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모든 게 법학으로 마무리되는데 자기가 가장 우수한 변호사.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무슨 공단 사장이에요. 네,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가 그 1년 늦춰간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해에 공인회계사도 2번 기회를 그 전에 줬었으니까 다 떨어지고 1차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것도 정확히 더 알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사실 사람이 안 좋게 생각하면 내가 남들보다 1년 뒤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슬퍼요. 근데 사실 앞에 빨리 간다고 뒤에 빨리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한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강의 계획을 잡은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최대한 올리는데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은 전자기록의 압수에 대한 것들이 우리 시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시험에서 주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해서 전자기록에 대해서 완벽히 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가 돼서 사실 수사 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선택형을 많이 준비하는 게 사실 적절한가 이런 의문도 있어요. 그러나 공판이나 상소에서는 바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바뀌고, 선택형이라는 게 조금 바뀌어도 완전히 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사례형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재를 내지 못했고 법이 바뀌는 대로 바뀌는 법을 또 정리해 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이 돼서 10월 2일 날 검찰청이 10월 8일부터 이제 중수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10월 2일까지는 전부 다 폐지가 되는데 지금 아무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늦어도 7월 아니면 6월, 지금 6월이 반절이 지났는데 6월이나 7월 중에 마무리가 될 거여서, 일단은 수사 준칙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과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일단 첫 번째로 신병 확보인데, 이 문제가 5문제를 만들었다가 너무 많이 쓸 것 같아서 하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례형을 이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있는 압축 답안보다도 더 압축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형법이랑 같이 엮어지고 실제 시험에서는 논점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 쓰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보면 동네 친구 가브는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의뢰 오촌 당숙인 A가 최근에 많은 현금과 금괴를 집에 쌓아두고 있다.
사실을 알게 되고 A가 2026년 3월 15일에 동남아로 10일간 골프 여행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3월 15일 저녁에 A 집에 침입. 을의 오촌당숙이네요. 그래서 갑과 을, A 이 둘이 오촌. 그래서 이제 이 둘에 대한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2016년 3월 15일 23시경 갑과 을은 A 집에 침입, 고급 시계를 훔친 이후 갑자기 집에 들어온 A와 마주쳤다. 갑은 A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도망가자 소리를 질렀고 다른 방에서 물건을 뒤지던 을도 갑과 함께 도주했다. A는 직접 얼굴을 마주친 갑의 인상만 기억하였으므로 체크하고요. 인상만 기억하였으므로. 자, 112 신고했고 A는 집에 침입한 절도범들이 나를 때리고 도주하였는데 절도범한테 맞아서 코에 피가 난다. 절도범 중 한 명은 30대 초반, 빨간색 뿔테 안경을 착용, 청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었다. 이게 이제 사전 정보, 112에 신고한 내용 자체가 어떤 사전 정보에 나중에 경찰에게 사전 정보에 해당할 겁니다. 자, 2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는 근처를 탐문하던 중 A의 집으로부터 2km 떨어진 지점에 또 인상착의가 흡사한 갑. 이제 2km 떨어진 지점에서 인상착의가 흡사한 갑.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구체적 혐의가 없다. 이 구체적 혐의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혐의 이상, 주관적 혐의, 최초의 혐의, 객관적 혐의,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혐의를 통칭하는 거예요. 구체적 혐의가 없다는 것은 수사는 안 되고 내사 단계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검문을 위해 정지를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200m가량 도주, 출격, 그래서 검문하고 정지를 요구하고 이제 도주, 이제 200m 정도 추적. 이거 사실 재작년 문제를 바탕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문제를요. 그래서 갑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 갑이 바닥에 넘어졌고 경찰관은 갑의 손과 소매 부분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 행적에 대해서 질문하려 했으나 다시 도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체포했다. 여기에서 또 뭐 피 이런 것들 등을 발견하고 근데 도주를 시도하니까 체포를 했다.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은 1번, 2번에서 P가 갑의 옷자락을 붙잡으되기, 신병을 확보한 행위, 옷자락을 붙잡고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경우로 보는데, 이제 신병 확보를 물어보면은 영장 없는 신병 확보, 이제 여기에서 불신검문에서 임의동행이 여기서 이제 불신검문이 여기서 언급이 되는 것은 요것 때문에요. 구체적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신검문은 인상이 유사할 뿐이다. 유사할 뿐, 구체적 혐의가 없을 때는 불신검문의 대상자인 거동수상자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직법 3조 1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불응하고 도주를 했을 때 이제 211조 2항 4호에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냐 묻자 도망하려 하는 때, 이건 불신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자를 말하고 이렇게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사실상 이때부터 체포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병 확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실무에서 긴급 체포의 특징, 학생들이 긴급 체포의 요건을 중필긴으로 외우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중필긴이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즉 3년 이상의 죄의 상당한 이유. 이래서 앞에만 쓰고 끝내버리는데, 여러분들이 요걸 중상필긴으로 나눠서 쓰세요. 범죄의 중대성, 범죄 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왜냐하면 사례에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 객관적 혐의가 없어서 긴급 체포가 안 된다. 여러분 실무에서요, 진짜 우리가 경찰들로,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긴급 체포하는 일은 평생에 한 번이 있을똥말똥합니다. 경찰에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긴급 체포를 종종 해요. 근데 일반 수사, 지구대, 긴급 체포, 지구대에 있어서 맨날 사람들 만나고 해도 긴급 체포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요. 20년에 한 번. 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은 대충 넘길 수 있어요.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 긴급, 피의자 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까? 3년 이상의 죄가 안 되는 게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맞닥뜨리는 게, 이게 괜히 잡았다가 혐의도 인정 안 되는데 잡아가지고 문제 삼을까봐,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상당성을 빼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범 체포도 여기에 답안에 있는 게,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서 명필비를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항상 어떤 체포 당시,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사정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현행범인이냐 준현행범인이냐 이렇게 이제 나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 구성을 불신검문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해설에서 이제 불신검문에 해당하는지에서, 이제 불신검문은 거동수상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경직법 3조 1항 바로 들어가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만큼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신검문 당시의 사정, 거동수상자인지 여부는 불신검문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지만 전문지식, 사전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 불신검문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사전정보도 고려할 수 있다가 키워드고요. 그러면 여기서 거동수상자라는 표현 안에는 여러분 구체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구체적 혐의가 존재하면 196조 1항이라든지 197조 1항에 따라서 수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구체적 혐의가 있으면 안 돼. 구체적 혐의, 인상만 유사할 뿐 구체적 혐의가 없기 때문에 사전 정보를 토대로서 불신검문 한 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검문의 강제력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학설 쓸 일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긍정설, 부정설.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은 공식 학설 명칭이 아닙니다. 적극설, 소극설. 제가 학설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설을 쓰면은 명칭만 쓰면 0.5를 준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 적극설, 소극설, 뭐 긍정, 부정, 절충, 뭐 제한 적극,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공식 명칭이 아니에요. 공식 명칭은 형법에서 얘기하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엄격 책임설 이런 식으로는 공식 명칭이지만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1설, 2설, 3설과 똑같은데 학설 내용까지 쓰면 1점, 학설 명칭만 쓰면 0.5. 그러니까 근데 이걸 조금 적당히 얼버무리면 1점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제력 행사가 허용된다는 견해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지만 생각건데 해가지고 바로 뭐 경직법 여기서는 3조 7항은 임의수단이기 때문에 3조 7항이 키워드예요. 3조 7항.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법조문에 점수를 줍니다. 채점기준표에. 법조문에 아예 점수를 준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강조하는 조문 같은 경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직법 3조 7항만 하나 쓰고 임의수단인 바, 불신검문의 임의수단인 바, 강제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까지만 허용된다고 본다. 뭐 제한적 허용설도 공식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판례를 잘 외워야 되는데 이런 판례가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두 문자 따겠습니다. 목필사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한적 허용설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실전에 가면은 학설 검토, 학설도 그냥 0.5 버리고 언제 만점 맞겠습니까? 판례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신검문은 임의수단인 바 경직법 3조 7항. 그래서 일단 강제력 행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붙잡는 행위는 불신검문으로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포로 가는데 일부러 긴급체포부터 쓴 거예요. 긴급체포에서 제가 해설에서는 그냥 긴급체포 요건 같은 경우 그냥 중상필긴. 긴급체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혐의의 상당성,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3번에서 경찰관은 직접 강도범행을 목격한 게 아니고 단지 상황실로 연락받은 내용. 자, 인상이 유사한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인상이 유사할 뿐 객관적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자, 현행범 체포도 아주 간단하게. 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 준현행범인으로서 범인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은 학설 대립하지만 그냥 판례라고 쓰고, 그 다음에 비례성이 요구가 된다. 끝. 자, 그래서 뭐 사안 적용으로 바로 가면 되죠.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은 아닌데, 근데 211조 2항에 다 써있긴 한데 장신의 누범이라고 제가 두 문자를 따놨거든요. 근데 뭐 선택형을 위해서 뭐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뭐 작물이나 흉기 기타 범죄에 사용될 만한 물건을 소지, 신체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가 있고 누구냐고 물을 때, 도망하려 할 때 누구냐고 묻자. 특히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두시는 게, 제가 체포 파트는 좀 빨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211조 2항의 이 준현행범인은 구체적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전부 다. 도둑이야 하면 도둑에 구체적 혐의가 있냐? 그러면 우리 모두는 개의 혐의가 있어요. 친구가 이 개 XX야. 개의 혐의가 있다. 야, 이 도둑놈아. 우리 도둑이 이런 사기꾼 새끼. 그럼 우리가 사기의 혐의가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범행 현장에서 달아나는 걸 본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 혐의가 없는데 211조 2항은 어떤 거냐면 초동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객관적 혐의를 의제하는 특례입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압수수색 검증, 이것 역시 215조에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뭐 최초의 혐의는 필요하잖아요. 혐의든 최소 필요하다. 최초의 혐의 역시 구체적 혐의, 그러니까 구체적 혐의라는 말이 주관적, 최초의 객관적,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혐의를 포괄하는 개념인데, 구체적 혐의가 있다라는 용례보다는 구체적 혐의가 없다는 용례로 쓰여요. 구체적 혐의라는 말을 쓸 때는. 근데 압수수색도 최소한 구체적 혐의, 최초의 혐의는 필요한데, 그러면 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은 구체적 혐의가 없으면은 체포도 안 되고 압수수색도 불가능한 게 엄칙입니다. 근데 유일한 예외가 있다. 유일한 예외가 이렇게 이어서 쓴다면은, 물론 유류물도 있긴 한데 유일한 예외가 211조 2항을 매개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216조 1항 2호에) 따라서 체포 현장에서 압수. 그러면은 의심하는 그에 대한 압수가 돼요. 구체적 혐의 없이 압수가 되는 유일한 경우가 요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는 안 했는데, 일단 혐의와 관련한 부분이, 혐의가 없어도 구체적 혐의 없이 체포뿐 아니라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전에 우리 시험에서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사안이 그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신병을 확보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무언가 물건을 빼서요. 그 근거가 뭐냐?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인상이 유사 한자와 관련해서 일단 경직법 3조 1항에 따라서 불신검문은 되는데, 이 불신검문 과정에서 여기서는 이제 일반 소지품 검사, 그 다음에 어떤 강제개피, 뭐 소지품 검사는 된다 안 된다 해도 좋은데, 강제개피는 이것도 경직법 3조 7항에 따라서 임의수단이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압수할 수 있는 거, 불신검문하고 불응시 도주를 하게 되면,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면, 꼭 도주 자체가 아니라 도주 시도 했을 때 이제 준현행범인으로서 현행범 체포하고 체포 현장에서 압수로, 이렇게 가면 압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식의 문제도 가능해요. 참고로 요즘에 이제 경찰 채용 교수들이 다 하거든요. 면접 시험이 이걸 내요. 그래서 그냥 그 학생들이 통과하고 나서 면접 시험으로 물어봐요. 신병 확보. 근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 마찬가지로 그 문제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해라. 그러면은 불신검문으로서는 강제개피가 불가능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현행범 긴급체포 했을 때 긴급체포 언급이 안 되더라도 긴급체포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어서 안 되고 결국은 준현행범인으로서 체포할 수밖에 없는데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이용하면 특히 거동수상자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의심되는 자, 그 혐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번 사례는 매우 중요한 사례로서 형사 절차의 신병 확보라고 하는 것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문제, 이 한 문제로 신병 확보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문제를 풀고 이걸 보고 하지 않고 그냥 관련돼서 바로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교재 1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경 P는 야간 순찰 도중 어두운 골목길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이런 것도 중요해요. 피해자가 강도다라고 소리 지르자 황급히 도주하는 갑을 목격하고 따라갔으나 1km 정도 추적하다 놓쳤고, 자, 다음 날 점심 시간경 P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어젯밤 일어난, 자, 강도범과 인상이 유사한 갑. 자, P와 눈이 마주치자 갑이 눈을 회피.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요, 길거리 지나다가 눈 마주치면 눈 깝니다. 안 그래요? 외국인들은 눈 마주치면 그냥 하이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 마주치면 눈 깔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좀 살다가 한국에서 몇 개월만 지나면 외국인들도 눈 깔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눈 깐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강도범인으로 직감했고, 이렇게 직감은 다 내사일 뿐입니다. 내사 단계일 뿐이다. 그래서 체포할 수 있는 방법, 체포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긴급체포부터 일단 썼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불신검문까지 써야 되겠죠. 거기다가 만약에 강제로 정지시킬 방법이라고 하면은 어떤 불신검문부터 쓰고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이런 식으로 나갈 건데, 질문에 따라서 위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긴급체포 중상필기 내에서 뒤통수만 봤다는 거예요.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사안을 바꿔가지고, 만약 지하철 안에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고, 거기다가 어떤 시민이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면 유죄와 직결되는 구체적 증거들이 있어요. 이때는 객관적 혐의가 인정이 돼서 긴급체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체포는 이렇게 망설여지는 거예요.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험이니까 교과서상으로 보니까 긴급체포 쉽죠. 자, 그래서 거기 사안 적용해서 강도범행, 갑을 만났을 당시 인상만 유사, 아무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아니다. 객관적 혐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범 체포. 이것도 그냥 현행범, 준현행범, 명필비 딱 끝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현행범인은 아니고 준현행범인과 관련해서도 그냥 바로 들어가서 211조 2항 4호.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때에 해당해서 불신검문을 하고, 일단 불응시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면 그때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을 보면 사례 3. 다른 방향으로 도주한 을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여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만취. 이유 없이 손님이었던 B에게 욕설을 퍼붓고 시비를 건 다음 문제예요. 오늘 문제. 술집에 나와 자신의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여 어디든 가려 했다. 화가 난 B는 을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발견. 을이 타고 간 차량의 종류, 번호, 을의 외모 등을 소상히 설명하면서 모욕 사실과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Q는 차적 조회를 통해 신원을 확인, CCTV와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을이 근처에 24시 운영한 H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게 안에 들어간 걸 파악하고 4월 7일 23시 30분경 Q는 당시 H식당 관리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 Q는 당시 관리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거 가로 치겠습니다. 이거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사실관계로 집어넣었는데 이거 없어도 동일합니다. 이제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어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장소, 통상의 방법으로 출입을 했다. 이걸 형사소송법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어떤 상당성을 인정하는 거, 영장 없는 사진 촬영, 현필긴상이라는 요건 하에 영장 없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필긴상이라는 요건 하에 영장 없는 비밀녹음이 가능하다. 이 상당성과 관련해서, 자, 사진 촬영에서는 음식점에서 노래를 틀고 춤을 춘다. 거기를 그냥 들어갔다. 제지를 받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이 정도가 키워드라는 거고요. 사진 촬영도 바로 안마시술소, 성매매업소 이런 데에 누구나 출입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거, 허가를 얻어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했다. 그러면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해장국을 먹고 있는 을을 발견, 음주 측정을 요청, 알코올 농도 0.15 상태임을 확인했다. 음주운전 적발 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저항하자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실 여기서는 공무집행 방해로 안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항상 이제 죄명을 봐야 되는데, 음주 측정을 해서 이제 음주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조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운전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긴급체포 대상도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이 과거에는 2년 이하였는데 한 10여 년 전에 3년 이하로 바뀌었어요. 이건 긴급체포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음주 측정도 긴급체포의 대상이 되게끔 한 10여 년 전에 바꿨는데 음주에 대한 수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법정형이 2년이냐 3년이냐는 단지 형법에서만 볼 게 아니에요. 자, 폭행과 협박, 폭행 2년, 협박은 3년이니까 협박죄 같은 경우는 어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야 된다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나아가 이게 긴급체포가 된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단순 욕설, 일시적인 분노, 어떤 감정,
이런 표현은 협박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긴급체포의 대상도 된다. 그러니까 매우 무서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이 긴급체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음주단속을 현행범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음주단속, 일단은 혐의가 애매한데 차를 세워요. 그리고 불고 음주, 그때부터 쫓아가. 그래서 추적을 놓치면 못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3년 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게 내버려 둡니다. 대신에 딱 도망갈 때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못 봤잖아. 추적이 계속된 것도 아니어도 긴급 체포로 하는 거예요. 수사의 방법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형 차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문제에서 사례 3에서 영장 없이 식당 안에 들어가 을을 찾고 슬러시 음주 측정. 우리 음주 측정은 알 것 같은데 이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참고로 이거 이제 최신 판례 특강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건 그냥 한번 해보라고 낸 거예요.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측정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어가지고 다른 것보다 어떤 진술 거부권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은 임의수사로서 진행이 되고, 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어떤 비례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해서 적용을 할 건데, 답안을 쓰는 법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사법시험에서 나온 게 탐지견 조사 같은 경우. 지금 교과서에 요즘에 교수님들의 교과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장 없는 비밀 로그, 책에 임의수사설, 강제수사설이 있으면 그렇게 쓰면 되는데 교과서상 논의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동의에 의한 체열, 판례만 있지 교과서에 학설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걸 쓸 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법적 성격, 정당성으로 나눠가지고, 법적 성격은 인생 편하게 가급적이면 임의수사로 보내고, 정당성은 199조 1항 본문에는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수사의 근거이긴 한데 필요한 조사, 즉 수사 비례 원칙이 있거든요. 요렇게 해서 두 가지 목차가 잡힌다. 임의수사냐 강제수사냐, 이게 법적 성격이에요. 일단은 임의수사로 보내고 수사 비례 원칙으로. 강제수사로 보내려면 영장주의 예외로 가야 되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도 그래서 이제 임의수사로 취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쪽에 뭐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형식설, 실질설도 있지만 저는 그냥 수사도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함으로 정도까지만 써서 적법 절차 기준설 타당하다라고까지만 써도 괜찮고요. 자, 일단 여기서도 이제 불신검문에 해당하는지가 썼는데 실제로는 불신검문에 해당하는지는 별로 점수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차이는 분명히 보겠습니다. 경직법 3조 1항, 어떤 죄를 범하려고 하는 자와 같은 거동수상자에 대한 불신검문. 근데 갑은 A의 신고에 의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있다. 지금 같이 옆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요. 차량 넘버가 뭐고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혐의가 있다. 객관적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신검문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구체적 혐의가 있는 자는 불신검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가계에 들어간 거, 자, 법적 성격,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뭐 형사성법, 그냥 형식설, 그 다음에 양자가 빠졌네요. 강제력의 뭐 행사 여부, 의사 여하, 실질설, 형식설, 실질설도 있는데 수사도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함으로 해서 그냥 적법 절차 기준설. 제가 요약보다는 법공동체가 공유하는 최저한도의 기본권 침해 여부 했는데, 이것도 목숨 걸 정도로
키워드를 정확히 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외울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수사도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적법 절차 기준서를 타당하다. 그래서 나번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자 먼저 불특정 다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 이 정도.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의자를 찾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수사다. 그리고 호흡 측정은 의사에 반하지만 진술 거부권과 무관하고 강제력 또한 경미. 그래서 임수사. 자, 정당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뭐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거 아니고 필요 한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뒤에 수사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만 할 수 있으므로 조사를 할 수 있으나를 필요한 조사만 할 수 있으므로 수사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당성에서는 이 사안의 얘기를 좀 더, 그러니까 법적 성격은 일반론, 정당성은 이 사안, 어차피 다 비교 형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음주운전, 뭐 직후, 구체적 혐의, 생명, 신체 위험이 임박할 것 같고, 불특정 다수, 뭐 제지를 받은 바도 없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고 연이은 음주 측정 모두 임의수사로서 한계를 준수했다. 그래서 특히 이번은 안 써도 좋은데 그래도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쓰면 무조건 점수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혐의가 나오면 그때는 불신검문을 벗어난다. 지금 1번과 2번 테마가 다 그거예요. 구체적 혐의를 벗어나면 수사에 가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법조문을 조금 이제 조정이 될 거지만 197조 1항, 그러니까 196조는 검사의 수사인데 이제 검사가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197조 1항으로 가고. 자, 이제 설문 3에서는 A의 적법한 고소를 토대로 갑과 을을 특수강도죄로 공소 제기했는데 갑과 을의 특수강도의 1심 중에 피해자 A는 법원에 출석해서 을에 대한 고소를 취소, 갑과 을의 특수강도 범행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갑과 을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폭행의 정도가 강도에 이르지 못한다. 특수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특수절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변경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뭐 안 써주지만 혹시나 그냥 변경을 신청했다라고 하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까지만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298조 1항 2문에 따라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허가해야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문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의 고소 취소 자체의 적법성도 했고, 뭐 고소 취소, 1심 선고 전,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해야 된다. 법원에 했으니까 됐고, 뭐 서면 또는 구술로 하는데 이것도 뭐 됐고. 자, 그 다음에 쟁점은 이거죠. 고소 취소에 먼저 객관적 불가분. 그래서 고소 취소는 범죄 사실에 단일성, 동일성이 미치는 전체에 미친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근거까지는 실제 시험에서 중요한 쟁점이면 근거까지 쓰는데 그 근거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사건 개념의 단일성, 동일성에서 당연히 유래된다는 게 통설이고 판례예요. 그래서 강도의 고소 취소는 절도에 미친다. 그리고 이제 고소 취소의 주관적 불가분, 그래서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의 고소와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있다. 뭐 절대적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미치나 비신분자와 신분자가 공범인 경우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자에게 미치지 않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는데 사망에 보면은 328조 1항에서
뭐 직계 존속도 고소할 수 있고 사망해서 신분관계 없는 자에게는 친고죄가 아니라는 게 사실은 명확히 나와서 그냥 2번을 빼고 3번으로 바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의뢰 특수절도 범행 친고죄 친족관계 없는 갑은 비친고죄로서 의뢰에게만 효력이 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이렇게 적법하게 1심 중에 고소가 취소됐으니까 공소기각 판결로서 마무리하고, 이제 설문사에서는 쟁점이 112 신고를 한 거, 이게 고소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고소가 나오면은 자 2번 112 신고를 고소로 볼 수 있느냐.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한데, 다만 고소란 이거 하나만 외워요. 고수사청.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안 되면 요거 하나라도. 고소의 개념.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범죄 신고일 뿐, 범죄 신고되지는 피해 신고일 뿐 고소가 아니다. 자, 그리고 고소의 추안. 문제에도 사실은 대충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 이원설까지만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 판례 역시 비친고죄인 강간치사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변경된 경우, 그냥 이것도 국법상 어쩌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비친고죄인 강간치사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변경된 사안에서 고소의 추안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이 소송조건론은 18세기에 이미 확립이 됐어요. 18, 19세기에. 지금 가타부타 할 것도 없고 약속이다. 그래서 친고죄 고소, 소송조건, 소송의 개시유지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일시라도 불비면 무효이고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그냥 외워서 쓰면 됩니다. 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5분 쉬었다가 일단 오늘은 압수수색 파트에 좀 집중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